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담당하게 된 이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우선 강사인 저의 소개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부산 지역에서 이주민, 장애인, 그리고 소수자를 상대로 변론 활동을 하고 있는 이현우 변호사라고 합니다. 현재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부산광역시 인권위원으로 부산시 인권 현안에 대해서 접근하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재단법인 동천이라고 그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지역 공익변호사 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제가 공익변호사 지원금을 받고 지역사회에서 공익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은 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접하실 수 있는 임대차 분쟁 그리고 사기 분쟁, 나아가서 행정 서비스라던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차별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경찰서에서 수사 대상, 형사 피의자가 되셨을 때 문제, 이렇게 총 4가지 정도를 아마 설명을 드릴 것 같고요. 요 4가지 법 상식을 듣는다 아니면 일반적인 법 상식을 공부한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관련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사나 뉴스로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최근에 부동산 관련해서 집값이 내려가다 보니까 흔히 저희가 속된 말로 속된 표현으로 깡통 전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이 임대차의 전세금이 이 부동산보다 비싸지는 상황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범죄가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부산에서도 장애인분을 상대로 공짜로 집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전세금보다 낮은 가격의 집을 공짜로 장애인에게 넘기는 사기 수법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기사도 여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받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기 범죄, 혹은 보증금을 수령한 날에 당일날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보다 대출금이 우선순위가 되어 이제 보증금을 나중에 회수할 수 없는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그런 경우가 되게 적은데요. 안산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는 월세라고 속이고 임차인한테는 전세라고 속여서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속이고 보증금을 뺏는 이런 사기 범죄, 다양하게 사기 범죄가 최근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쟁점별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사기 범죄에 좀 조심해야 되고 임대차 계약을 맺고 그리고 계약이 종료될 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준비하셔야 아마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강한 보호 체계로 사실 임차인 여러분들은 보증금을 떼이는 경우가 되게 드물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낮아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사기 범죄에 피해를 당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일단 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인에게 부당하게 유리한 조항이 있다 하면 그 조항을 무효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법 체계이고요. 다만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조문들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데 사실 시간 관계상 모두 설명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중심적인 내용 위주로 아마 오늘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여기서 사실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법 자체는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세입자분이 증거를 모으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세입자라고 주장을 하지 않으면 사실 판사님이라든가 아니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님이라든가 사실 그 사실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법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다 지키시는 것이 중요하고 증거들을 모으는 게 중요하고 나아가서 내가 보호받아야 되는 세입자다라고 주장하시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2가지 쟁점을 아마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임대차 부분에서 첫 번째가 계약을 체결할 때 문제점,
그리고 두 번째가 계약을 만료시켰을 때,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쟁점. 이렇게 아마 두 분류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계약을 체결할 때 문제점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요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다고 하더라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공인중개 보조원을 통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법상 허용되는 부분이긴 한데 공인중개사인지 공인중개 보조원인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계약서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사람은 공인중개사여야만 합니다. 공인중개 보조원이 확인한 계약은 사실 공인중개사법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보험을 맺어가지고 자기가 사고가 발생하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1억까지 보험으로 보장해준다, 여러 가지 안심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보장 범위 내로 포함되려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맺으셔야지 공인중개 보조원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시면 안 된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이용할 때에도 공인중개사인지 공인중개 보조원인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 아마 우선적으로 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조금 확인을 하셔야 돼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확인하실 때 발급 일자가 중요합니다. 꼭 거래하는 당일날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달라라고 해서 그것을 통해서 그 권리관계를 분석해가지고 저희가 이게 들어가도 되는지 보증금을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부동산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이거 괜찮다, 번거롭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발급 비용이 되게 저렴해요. 발급하는데 1,000원이고 사실 누구나 다 발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가 좀 껄끄럽게 여기거나 아니면 귀찮게 여기더라도 꼭 당일 발급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부동산 등기부등본이 이제 전자등기부등본 발급되는 거다 보니까 거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자점자, 이제 읽어준 서비스도 될 수 있도록 QR코드도 박혀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공인중개사 말만 믿지 마시고 이런 서류들 꼭 발급받아서 계약서에 첨부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의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 보증금이 여기 이제 제가 부산 지역에서 적용되는 보증금을 이렇게 적어왔어요. 보증금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7천만 원 중에 2,300만 원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서 어떠한 그 등기부 등본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보다 우선적으로 설정된 그 전환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2,400만 원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변제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보증금 자체가 중요한데요. 7천만 원 이하의 보증금을 설정이 되어야만 내가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해서 그 중에 2,300만 원은 누구보다 우선적으로 그 부동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다라는 사정을 조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집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보증금도 되게 상승이 되고 있는데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범위가 7천만 원까지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보증금이 커지면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사실을 조금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약을 맺고 잔금을 지급하는 게 사실 즉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계약금을 먼저 이렇게 걸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 임대인, 집주인, 세입자 모두 만난 자리에서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직원이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이 계약 사실을 확인하고 서로 도장을 찍고 계약을 맺습니다. 이럴 때 이제 잔금일이 계약일보다는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잔금을 지급하는 그날 꼭 전입신고를, 그러니까 주민등록이라고 저희가 하죠.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전입신고가 된 날 이후 하루 뒤에 그 우선 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는 대항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까 법상 하루 다음 날이 대항력을 취득하는 날이 되다 보니까 그날 임대인이, 집주인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나의 권리가 대출금보다, 은행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사실 되게 드문 경우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TV에 나올 정도로 드문 경우긴 한데 종종 요새 TV에 나오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전입신고를 하기 딱 하는 날, 그러니까 잔금이 지급된 날, 임대인이 은행에 가서 대출을 실행해서 거기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한다. 되게 드문이긴 한데 종종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집주인의 뭔가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잔금을 지급한 날 즉시 집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즉시 주민등록을 하셔야 된다. 이걸 좀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세 가지 쟁점,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셔야 되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으셔서 다른 권리관계에 나보다 앞서 있는 은행, 빚 이런 것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잔금을 지급한 날에는 무조건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된다. 이렇게 조금 확인을 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종 제가 장애인 단체를 지원하는 가운데 이거 걱정이 된다. 이 계약 맺어도 되냐라고 저한테 문의가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걱정이 된다고 하시면 주위 활동보조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복지사분들을 함께 대동해서 계약을 맺는 방법이 있긴 한데 저희가 손쉽게 휴대폰을 이용해서 계약 전체를 녹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끼리는 녹음을 동의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녹음하는 과정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내가 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녹음하는 것이 합법이니까 휴대폰을 이용해서 녹음하시는 부분, 그리고 만약에 이상한 구두로 막 이상한 조건을 나열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계약서에 명시해라 라고 하면서 계약서에 꼭 그 문구들이 들어가는 조건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계약에 있어서 만약에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대비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계약금 문제입니다. 사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 분들이 가계약금이다 아니면 소액계약금이다라고 하면서 전세금은 예를 들어 보증금 5천만 원 혹은 7천만 원짜리 계약인데 원래라고 하면 저희가 10% 700만 원, 500만 원의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70만 원만 걸어라 라고 하면서 소액의 계약금을 걸게 만듭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아시다시피 계약을 포기하는 순간에는 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요. 만약에 임대인, 집주인이 그 계약을 무효로 돌리려고 하면 나 다른 사람이랑 계약할래요? 라고 하려면 사실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70만 원이라고 하면 70만 원을 포기를 해야 세입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 있고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70만 원의 두 배인 140만 원을 세입자한테 물려줘야 그 계약을 무효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에서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면서 그냥 70만 원만 돌려받고 그냥 끝내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집주인을 상대로 그렇게 말을 해서 70만 원 그냥 돌려주고 계약을 무료로 돌리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임차인 입장에서 어렵다 그냥 집주인을 설득해서 70만 원 받아서 그냥 계약을 끝내자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사실 그 70만 원을 포기를 하거나 70만 원의 두 배를 돌려주거나 이게 사실 법적으로 인정되는 계약금 포기 규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법률상 재판으로 가거나 아니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로 가거나 할 때는 결국에는 누군가 손해보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구하는 데 있어서 공인중개사분들은 이거 계약금 안 거면 빨리 나갑니다. 먼저 계약금 거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셔가지고 계약금 거는 걸 유도하실 텐데 조금 신중하게 거셔야 되고, 높은 계약금은 분명히 분쟁이 생깁니다. 내가 높은 계약금을 들고 거기에 계약금을 건 다음에 집을 들어가려고 봤더니 예를 들어 나보다 선순위 부동산 그 빚쟁이들이 있더라. 은행이 몇천만 원의 빚을 나보다 먼저 걸어놨고, 아니면 그 집이 너무 낡았고 들어가기 어렵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계약금 돌려줘라 그러지 못하겠다라고 했는데, 높은 계약금이면 사실 임대인이 관행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못 돌려준다, 너가 포기해라, 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계약금을 포기시키려고 해요. 법으로 엄격하게 따지면 임대인이 많이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높은 계약금을 거시는 거는 조금 자제하셔야 될 것 같고 계약금이 높아지면 사실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을 구하시는데 높은 계약금을 원하는 집들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시고 집을 보시고 확정적으로 마음을 잡으셨을 때 계약서를 쓰기 직전이실 때 계약금을 거시고 계약서를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문제에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화랑이거나 잘 되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불황이거나 안 되거나 이럴 때 이 계약금 분쟁이 다수 발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엄청나게 화랑일 때는 임대인이 계약을 안 맺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엄청나게 불황일 때는 임차인이 계약을 바꾸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안 좋거나 엄청 좋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하필이면 지금 시기가 부동산이 되게 집값이 내려가고 다양한 이제 임차인을 구하는 집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조건이 좋은 집들이 많이 뜰 수가 있어요. 내가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경우 이제 임차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저기가 더 조건이 좋네 라고 하면서 계약을 바꾸고 싶으실 텐데 임대인이 호락호락 그 계약금을 반환해 주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법상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 꼭 계약금 거는 걸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에서 사시겠죠, 여러분들이. 계약이 잘 됐을 때 집에서 한 2년간 보통 통상적으로 계약 기간 동안 집에서 사시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는 분쟁이 사실 많이 발생하지는 않나요? 분쟁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보일러 수리를 요청한다던가 아니면 특별한 사정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계약을 어기고 먼저 나가야 된다던가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보증금을 반환하는 단계입니다. 계약을 미리 끝내놓고 나가신다던가 아니면 계약 종료일에 맞춰서 계약을 끝내고 집을 빼주시고 보증금을 받는 단계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조금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데 법상으로는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집주인이 이제 그 세입자분한테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그리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집을 예를 들어 저희 이제 요새 비밀번호를 많이 설정하거나 하니까요. 혹은 열쇠면 열쇠를 돌려주거나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거 이거는 동시에 행동입니다. 누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받은가 동시에 집 번호를 알려주거나 열쇠를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보증금 나중에 줄게 일단 집 먼저 비밀번호 알려줘 혹은 집 열쇠 먼저 줘 라고 하실 때 알려주시면 법적으로 불리한 경우로 빠질 수 있다. 꼭 동시로 받는 즉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려면 집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뒤에 임차인을 구해야 된다.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그 사람한테 보증금을 받고 당신 보증금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시면 그러면 시간을 맞추고 왔을 때 내 집에 왔을 때 얘기를 해라. 그러면 내가 그때 비밀번호 밝혀주겠다. 그것도 임대인한테 밝혀주는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한테 밝혀주겠다라고 하면서 임대인한테 웬만하면 보증금을 받기 전에는 집 번호를 밝혀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최악의 경우인데요. 먼저 이사하는 경우. 보증금을 만약에 돌려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먼저 이사를 해야 되는 경우라고 하면 집안에 가구의 일부, 책상이라던가 의자라던가 남겨두시고 이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집에 누구도 살지 않는다라는 게 확인이 된다고 하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집의 세간살, 집의 일부, 가구 꼭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남겨두고 이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사일에 맞춰서 다른 집에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집에 갈 때 만약에 전입신고를 다른 집에 해버리면 그 집에 있어서 대항력이 상실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나가기 전에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수차례 말해서 보증금을 준비시켜야 돼요. 아니면 후순위
임차인을 먼저 구해놓게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내가 이 집에서 나가면서 다른 집에서도 대항력을 취득해야 되니까 다른 집에 전입신고하는 순간 이 옛날 집의 대항력이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되게 주의하셔야 되고, 그럼 이걸 어떻게 막냐?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최악의 경우긴 한데 등기를 하시고 전입신고를 해서 다른 집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미리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해버리면 앞서 집에 보증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대항력이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 꼭 아셔야 될 것 같고, 임차권 등기 명령은 법무사 사무실에 가시면 일정 비용이 드는데 쉽게 처리를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꼭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이선을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집주인을 재촉해서 보증금을 미리 빨리 마련한 걸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받는 순간 이제 다른 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게, 그런 방법이 좀 필요하겠다라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사실 있어요. 이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사실 제가 시각장애인 저기 해운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는데 끝까지 보증금을 안 주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혹은 당신이 뭐 어떻게 했다, 집을 잘못 썼니, 뭐 했니 하면서 보증금을 일부라도 안 돌려주고 주려고 하는 집주인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를 이용해서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는 걸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남기거나 아니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법무사 사무실을 이용하거나 변호사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무료로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좀 번거로운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저희가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통 무료로 다 진행을 하는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실 때 예약을 하시고 장애인 연금 수급권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이거를 들고 이제 방문을 하시면 아마 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진행을 해주실 텐데요. 요 소송이 진행되면은 소송이 끝나고 받는 데까지 제 생각에는 한 10개월 정도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여러분들이 즉시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왜냐하면 결국에 소송이 이긴다고 판결이 나온다고 바로 법원이 판결을 한다고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판결문을 가지고 집에 압류를 걸고 집을 경매로 넘기고 경매가 낙찰이 되어야 이제 낙찰금을 여러분들이 받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최후에 이제 돈을 받는 데 과정에 있어서 한 10개월 정도, 짧으면 10개월, 길면 1년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지만 결국에 상대방 집주인이 집이 있기 때문에 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송 구조라고 해서 사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님들이 혹은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시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을 뭐 되게 귀찮아하게 여기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다른 방식으로 변호사를 구해서 소송을 무료로 진행하고 싶으시면 소송구조 제도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저를 통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와 비슷하게 장애인 쪽에 봉사를 하시는 변호사님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의 이 소송구조 절차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매뉴얼 같은 것들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그 매뉴얼대로 여러분들이 신청서 이런 거 작성하셔가지고 넘겨주시면 저희가 조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력해서 임대인의 부당한 보증금 반환 거부에 대해서 아마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를 요구하지 않으면 저희가 모르게 됩니다. 내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내가 우선순위가 있는데 저 임대인이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안 준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주셔야 사실 저희도 알고 인지를 하고 도움을 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초기에 만약에 사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려고 하는 분위기가 사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가게 되면서 집주인의 그런 행태가 보여지니까요. 가능한 한 빨리 이런 사실을 주위에게 알리고 자립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권익 보호기관이라든가 연락하셔가지고 혹은 뭐 복지관이라든가
연락하셔가지고 도움을 빨리 요청하시는 게 필요하다. 권리를 주장하셔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대차 문제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 초기 단계, 그다음 계약 마무리 단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대상으로 이런 문제가 요새 최근 많이 상담을 저한테 들어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장애인 대상 사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갚지 않거나 아니면 요새 비트코인, 코인 유명하죠. 어디 좋은 투자처가 있다. 여기 투자하자라고 이렇게 꼬드겨서 투자하고 나서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그런 문제. 그리고 이거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이런 문제도 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누구한테 우리가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 저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여기에 입금시키면 된다. 이렇게 해서 고액 아르바이트, 이게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인데요.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사건 모두 다 기사 많이 돼서 여러분들이 많이 뉴스를 검색하면 되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 범죄 행위들인데요.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는 게 돈을 빌려서 갚지 않는 게 범죄가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이걸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쉽게 대응하거나 대응하기 어려운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이런 사기 범죄를 저지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아셔야 될 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어디에 투자를 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런 좀 엄격하게 말씀을 드리고 갈 텐데 누구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 누구에게 투자하지 마시라. 꼭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대여금 사기입니다. 대여금 사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게 사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순히 민사 채무불이행 문제지 아무리 이걸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이 돌려보냅니다. 그 경찰관이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민사 소송하는 사건이지 어떤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써서 신용카드 대금을 일부 못 갚았어요. 근데 경찰서에서 막 조사 와가지고 너 조사받아라 하지 않죠. 이게 당연하듯이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건 채무불이행 문제지 사기 문제가 아니다. 이게 비장애인, 장애인뿐만 아니라 다 오해를 하고 계세요. 대여금 문제는 사기가 아니다. 그래서 돌려받지 못한다고 해서 경찰서에 가서 얼마나 이렇게 많은 신고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경찰관은 도와줄 수 없다. 그런 걸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사기가 되는 경우가 극히 일부 존재합니다. 사기가 되려고 하면 돈을 빌리는 이유랑 갚을 능력, 갚을 의사에 대해서 속여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아버지 병원비가 급하다. 100만 원만 빌려달라. 내가 삼성 땡땡 직원이니까 내가 매달 한 500만 원씩 버니까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겠다. 만약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으로부터 100만 원을 빌려갔다라고 칩시다. 100만 원을 빌려갔다라고 칩시다.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3땡땡 직원도 아니에요. 월급 500만 원도 안 받아요. 못 벌어요. 이렇다고 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증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처음에 빌려가게 된 계기가 아버지 병원비를 빌려갔다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차용증이라고 하죠. 차용증을 쓰신다고 하면 거기에 드러나야 되고, 그리고 내가 500만 원 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명함 같은 걸 보여준다던가 땡땅 직원의 과장이다 부장이다 아니면 대리다라는 명함을 보여줬다던가 그럼 그 명함이 증거자료로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받지 못했다라는 거, 빌려줬다라는 거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이라던가 받지 못했다라는 거에 대한 내역, 이런 것들이 증거자료로 다양하게 나와야만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어야만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 말로만 야 내가 상황이 되게 어려운데 빌려줘, 내가 진짜 힘든데 빌려줘라고 했다 라고 하면 뭐라고 하냐면 너 못 받을 거 알고 빌려주는 거 아니냐, 이거 사기죄 아니냐 라고 판사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미 상대방이 어려운 걸 속이지 않았다고 하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사 입장에서 아니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이미 못 받는 거 알고 빌려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속는 거 없잖아요 라고 하면서 사기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너무 힘들다 나 정말 좀 빌려줘 라고 했을 때 빌려주시게 되면 그걸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다라는 거 꼭 아시고 되도록이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돈을 빌리려고 온 사람은 이미 신용이 큰 문제가 발생을 했다. 요새 사실 은행 되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대출 열심히 많이 해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리고 은행이 안 된다고 하면 제3금융권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듣잖아요. OK저축은행 제가 특정 상호를 말씀을 드리면 그런 곳 땡땡 대부 사실 돈을 빌리자고 하면 누구나 다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단계를 다 거치고 굳이 나한테 와서 돈을 빌리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이 모두 다 사라졌다. 그만큼 그 사람은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고 결코 돈을 빌려줘서는 안 되겠다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자금 사기입니다. 투자금 사기. 최근에 코인이 유행하다 보니까 이게 유행에 따라 투자금이 되게 다양해요. 부동산이 유행할 때는 어디 부동산 어디 지역에 리조트가 들어오는데 이걸 사면은 얼마를 번다라고 사기를 치시는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코인 관련해서 코인 여기 투자하면은 코인 몇 배로 뛴다 그때 팔면은 여러분들이 이득을 거둔다라고 하면서 사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투자라는 게 사실 벌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개념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투자를 실패해서 100만 원 투자했는데 빵원이 돼서 한 푼도 못 받았다. 이거 사기 아닙니다. 네, 사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법률상 투자 실패는 사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신중하셔야 되고 법률 판사나 이 수사기관이 뭐라 하냐면 투자 성공했을 때는 당신이 이득 거는 게 당연하고 투자 실패하면 그게 어떻게 사기냐. 이득을 얻었을 때는 당신이 잘한 거고 이득을 걷지 못하면 투자금을 상실하면 그게 사기다 라고 그래서 100만 원 돌려달라 라고 하면 다 투자하고 다 이득만 거두지 누가 손실을 받고 투자라는 개념이 어디냐 그러면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라는 게 되게 원금을 보장해주지 않는 게 투자라고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위 분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장담하는 투자처는 주의해야 됩니다. 은행 이율보다 높은 수익을 장담하는 투자처는 주의하시고 웬만하면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 이거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이거 기사 검색하시면 수백 군데 지역주택조합이 공중분해 돼가지고 돈만 날리고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말씀 좀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가가지고 방화 사건에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데 그 피해자분도 사실은 지역주택조합에 투자하셨다가 원금을 회수하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지역주택조합 투자하시는데 혹은 조합원으로 들어가시는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영화 투자 땡땡이 영화 한류다 드라마다 한류붐이 들어가지고 여기 최근에 땡땡 어디 무슨 게임 하면 엄청나게 돈 많이 벌지 않았느냐 이것도 누구 배우가 섭외가 됐고 이거 감독이 누구고 투자만 하면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이제 투자 사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회사가 사라집니다. 회사가 사라지고 그런 그 기획들이 많이 엎어지고 사라지거든요. 주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의 네임, 이름만 보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투자 마찬가지. 부동산이 지금 화랑이 아니라 이거는 불황이기 때문에 많이 없겠지만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되고요. 최근 유행하는 게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코인 투자가 유행을 합니다. 무슨 땡땡 코인에 투자하면은 몇 배, 10배, 20배, 30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번다. 옆집에 누가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더라. 처음에는 여러분 투자금을 줘요. 투자금을 줬다가
야 근데 이거 다시 투자하면 이게 또 몇 배다 라고 하면서 그 투자금 뺏어가거나 아니면 그 투자금의 일부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가 됩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마치 수익금을 주는 것처럼 보여줬다가 나중에는 그 수익금마저 투자금으로 넣어서 계속 손해가 발생하고 나중에는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모아요. 이렇게 다단계처럼 엄청나게 모은 다음에 나중에 사라지거든요. 이 범죄자들이 사기꾼들이.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코인 투자도 제 생각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셔야 되고 정식 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거래소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 거래소 이런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지 않고서는 되게 위험한 경우가 많다.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에도 사기 범죄인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행 이자보다 많이 주는 수익을 장담하는 투자처는 웬만해서 투자하면 안 된다.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기 신고를 많이 하셔도 이 사기 가해자들이 잠적을 하고 숨고 해외로 나르고 하기 때문에 피해로 인정받기 되게 힘들고 가해자들이 돈을 다 숨겨놔요. 그리고 징역 10년, 징역 10년 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징역 10년 살고 결국에는 피해금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범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매번 어느 강의를 가더라도 매번 상대방 그 강의 듣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다른 사람 계좌로 이체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입니다.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고 하신다고 하더라도 절대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대신 입금해주는 일은 보이스피싱이니까 해주면 안 된다. 이걸 모르시거든요.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언급해야 된다, 엄벌해야 된다라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모두 실형의 선고를 받습니다. 심지어 발달장애가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실형 선고되는 비율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피해자들은 주범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도와준 당사자분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누군가한테 돈을 받아서 입금만 하면 되는 일이야. 이렇게 입금만 도와주면은 한 50만 원 줄게 할 건다 라고 해서 도와줬더니 내가 보이스피싱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던 것이고 피해자들이 나를 상대로 형사 고발하고 형사 고소하고 민사 손해배상 소송합니다. 재산이 있다고 하면 재산 다 뺏길 것이고 왜냐하면 손해배상액이 되게 소액이 수천만 원대고 많으면 수십억 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들이 정말 되게 이쪽 피해자분들도 사실 울분을 토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시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엮이시면 민사, 형사, 고소 다 들어오시고 내가 재산이 있다고 하면 재산 다 나를 잃게 되는 상황으로 가시니까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 보이스피싱 업체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되게 무척 영악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아르바이트인데 부동산 투자처 조사 아르바이트입니다. 당신이 A 건물에 가셔가지고 그 A 건물 주변에 사람들이 몇 시간에 몇 명 지나가고 들어오는지 확인해 주시면 저희가 일당 한 3, 40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처음에 모집을 해요. 그러면 사실 이거 되게 좋은 아르바이트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한 건, 두 건, 세 건은 그런 일을 하다가 부동산 조사 일을 하다가 뭐라고 바꾸냐면 사실 저희가 부동산 임대업도 하는데 보증금 받을 게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하는데 보증금을 현금으로 입금해서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입금받아서 그걸 이 통장으로 입금하시는 일을 좀 도와줄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마찬가지 한 건당 50만 원 드립니다. 라고 이제 말을 바꿔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부동산 투자업을 하시는 곳이고 내가 부동산 조사했을 때 월급 임금도 잘 주고 문제가 없겠구나 도와드리죠 탈세 그 정도 큰일 아니겠죠 나한테는 문제 안 생기겠죠 라고 하면서 도와드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보이스피싱이에요. 그 보증금을 주는 세입자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보이스피싱 피해자고 그 사람으로부터 예를 들어 8천만 원 받아서 입금하게 되는 것들은 이제 대포 통장이라고 불리는 통장이고 거기서 입금받는 순간 다 돈을 이제 해외 필리핀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나라로 빼서 그 돈이 다 사라지고 그러면 중간에
당사자분만 맞는 거죠. 그러면 고소를 당하고 신고를 당하면 나만 신고당해서 경찰서에 갑니다. 그럼 이분들이 말해요. 나는 부동산 조사 일을 했다가 그렇게 도와줘서 한두 건 도와줘서 풀리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경찰서가 당신은 몰랐군요. 이해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이런 사건 경찰에 신고되고 뭐 뉴스 떠서 다 아시는데 몰랐어요 라고 하면서 수사하고 판사님, 검사님 다 처벌하는 태도로 갑니다. 이걸 아무리 몰랐다고 주장해봤자 오히려 죄를 반성하지 않고 뭐 너무나 뭐 양정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실형 선고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관계로 이 사람과 엮였든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아서 누군가에게 입금시키는 행동은 보이스피싱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해서는 안 된다. 꼭 명심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투자, 부동산 뭐 세입자부터 돈을 받는다, 뭐 세금을 절약하려고 한다, 실제 있었던 사례. 이것뿐만 아니라 뭐 추심업체, 자기들이 신한은행 추심하는 업체래요. 누구한테 대출했었는데 채무자가 돈을 안 갚으니까 당신이 가서 채무자한테 돈을 받아서 여기에 입금하세요. 물건당 30만 원, 50만 원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고액 아르바이트 혹은 투자금 회수 이런 것 등등 뭐 어떻게 이게 뭔가 다 포장을 하더라도 결국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누군가로부터 받아서 누군가한테 입금시키는 행동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일조를 하시는 거니까 꼭 주의하시고 혹시 주변에서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이 고액 아르바이트나 요새 돈 잘 벌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야, 그 보이스피싱 범죄야 라고 해서 꼭 그분이 자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자수하면은 그나마 형량이 감경돼서 감옥에 가는 비중이 매우 낮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꼭 아시고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신다고 하실 때 꼭 이런 것들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리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최근에 또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은행들이 한 번씩 이런 일을 하는데 시각장애인분이 서명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해서 대출을 거부해요. 은행이. 발달장애인분들이 이해를 잘 못한다라고 해서 대출을 거부해요. 마찬가지로 지체장애인분들이 사인을 잘 못한다라고 해서 대출을 거부합니다. 은행들이 이런 일들을 많이 해요. 이런 것들이 저희가 소송을 제기해서 장애인 차별이다 이거는 당사자 충분히 활동보조 서비스를 통해서 사인할 수 있고 혹은 도장을 찍을 수 있는데 뭐가 이거 사인 못하고 이거 도장 못 찍어서 혹은 발달장애인 충분히 대출받아서 돈 갚아야 되는 거 이해하고 있는데 왜 이걸 대출을 안 해주냐 라고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그 시점 몇 개월, 한 6개월 동안은 잘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차별행위가 있고 또 어떤 차별행위가 있냐면 공공기관, 검찰청에서 어떤 처분서, 문서를 주면서 점자 제공을 안 한다던가 아니면 그 보이스 읽어주는 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박아서 줘야 되는데 QR코드를 찍어서 주지 않는다던가 혹은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준다던가 이런 차별행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접수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행의 차별은 사실 부당한 차별행위로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합니다. 많은 돈은 받을 수 없는데 저희가 만약에 그런 차별행위를 당하면 그걸 녹음하거나 아니면 옆에 활동보조 서비스 활동보조인 혹은 가족들이 같이 가셔서 그걸 이제 증인으로 들고 오시면 돼요. 이제 거부받은 것들을 그들이 이제 이런 일에서 거부합니다라는 걸 표시를 막 해주거든요. 뭐 이렇게 사인을 못 하시니까 안 돼요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받아와서 저희가 소송을 걸 수 있고 많으면 300만 원, 500만 원, 적으면 2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받게 되면 사실 돈을 받는 것도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이렇게 좀 억울하고 화가 나고 하세요. 그래서 돈을 받는 것도 당연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그렇게 한번 소송이 제기되면 주변 은행에 그들이 사례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주변 은행에서 장애인을 차별하는 그 관행이 조금 완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목적하에서도 그런 차별 행위를 참지 마시고 꼭 주의 이제 활동보조 서비스를 통해서 장애인 자립지원센터에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장애인 권익보호기관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력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시정될 수 있도록 조력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꼭 도움을 요청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뉴스가 되고 있어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서 한번 검색하면 나옵니다. 발달장애인 대출 거부 한번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이거 문제 제기하고 있고 문제 제기되고 뉴스에 나오니까 은행이 입장을 바꿔서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들 은행들의 부당한 차별 행위에 대해서 꼭 문제 제기하시고 넘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기관의 편의 제공 의무.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사설기관이니까 그런 거 안 해도 자기들 좀 떳떳하게 우리가 뭐 사설기관이니까 이런 거 다 해줄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들의 말로는 공공기관, 뭐 행정기관은 사실 헌법이나 차별금지법이나 점자법상으로 제공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법상.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를 들어 지금 점자법에서는 공공기관이 시각장애인이 요구하는 문서들은 점자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점자 또는 전자점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서를 주는데 도저히 이게 어떤 내용의 문서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점자 제공을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설명을 요구하셔야 됩니다. 당당히 그럴 권리가 있으세요. 이렇게 요구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공공기관은 모든 이 처분을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 이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문서로 해야 되다 보니까 말로써 어떤 처분을 하거나 거부할 수 없거든요. 모든 거부나 처분은 문서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서가 나오게 되고 그 문서에 예를 들어 시각장애이시면 점자를 제공하게 요구를 하시던가 아니면 전자점자 이제 보이스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QR코드 찍으시면 말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말로 읽어주는 서비스 그걸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만약에 이걸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마찬가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게 장애인 차별 행위로 시정 조치해라라고 소송을 제기를 할 수 있거든요. 행정기관은 사설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기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숨길 수가 없어요. 더더욱 증거들이 다양하게 분포할 수밖에 없고 조금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은행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런 차별행위를 당한다고 하면 장애인 이유로 차별행위를 당한다고 하면 참지 마시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문제 제기를 하시면 저희가 조력하고 이 문제가 시정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소를 당하시거나 잘못을 했을 경우 형사 피의자가 됐을 경우의 문제입니다. 사실 저희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서 증거가 없으면 무죄입니다. 증거가 있어야만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쉽사리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마시고 잘못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셔야 되지 자기가 잘못하지 않는 부분을 넘어서까지 인정하실 필요가 절대 없거든요. 꼭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되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뢰관계인을 동석시킬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조사를 받으러 가실 때 나만 가는 게 아니라 뭐 활동구조라든가 아니면 가족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권익공공기관 직원이라든가 꼭 옆에 데리고 대동해서 같이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혼자 받으면 사실 장애의 특성 때문에 내가 지금 그 조사를 제대로 받고 있는 건가 앞에 있는 수사관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강압수사가 아닌가 이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마시고 꼭 신뢰관계인을 동석해서 수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의 특성 때문에 전담수사관 제도라는 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사관한테 당당하게 발달장애인 전담수사관 제도를 이용해서 수사를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이 가해자가 된 이 사건에서는 장애를 이유로 선처를 받기 위해서 그냥 막 다 인정하면서 뭐 다 인정하는데 제가 장애가 있으니까 혹은 이 친구가 장애가 있으니까 이분이 장애가 있으니까 선처해 주세요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뭐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범죄 유형이 너무나 다양하니까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특수절도라고 해서 절도를 한 명이 했을 때, 두 명이 했을 때 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한 명이 하면
최저는 벌금형입니다. 최저. 근데 2명이 하면 최저가 징역형이에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2명이 한 거 아닙니까? 뭐 다 인정합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 용서를 해주려고 해도 용서해 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서 자기가 범한 잘못에 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장애를 이유로 성찰을 구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걸 인정하고 성찰을 구하면 왠지 남의 잘못하다가 남들이 잘못한 부분까지 덮어써서 오히려 엄벌받을 수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기간 제가 한 50분 정도 말씀을 드렸고 두서없이 이것저것 다양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를 이제 대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진행감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직원분들 통해서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나중에 유선상으로 아니면 문자로 아니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랜 기간 저희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